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이 11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 조사 도중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예, 박종준 처장에 대한 조사가 꽤 길어지는군요. 네,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12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앞선 2차례의 출석 요구에 박 처장은 경호 상황이 엄중하고 변호인 선임이 늦어진다는 등 이유를 대며 계속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오늘 출석 전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 대행은 이를 오늘 수리했습니다. 한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아 경찰은 오는 13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또 경호처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3차 소환을 통보했는데 박 처장처럼 전격 출석할지 관심입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입장이죠. 네, 박 처장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제3의 대안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처장은 또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처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경호처가 박 처장 지시에 따라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경호처를 향해 영장 집행을 또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해온 만큼 박 전 처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긴급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까지 내면서 경찰에 전격 출석한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자신을 체포해 경호처를 흔들려는 경찰의 허를 찌른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박 처장은 출석 시한인 오전 10시를 살짝 넘겨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는 버틸 거란 예상을 뒤집은 겁니다. 박 처장은 지난 5일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내고 위법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그런데 이번에는 영장 집행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그동안 수사당국과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에 나와 이런 입장을 밝힌 걸 두고 경호처가 국민에게 불법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걸 막고 수사선상에 오른 직원들에 대한 선처 등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박 처장이 경찰 출석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자신을 체포해 경호처 지휘부를 흔들려는 경찰의 허를 찌른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표가 수리돼 더 이상 직을 수행하지 않는 만큼 구속 필요성을 줄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200여 명에 가로막혔던 경찰이 이번에는 1,000명 규모의 형사들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치가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경호처 수뇌부부터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를 요새로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진입로 초입 철문뒤는 대형 버스들로 굳게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쇠사슬로 묶인 출입문에 경내 곳곳 설치된 원형 철조망, 경호처 인력들로 만들어질 인간벽까지 생각하면 체포작전 난이도는 1차 시도 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종 저지선까지 뚫어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핵심 방안은 인해 전술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주말을 앞두고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집행 방식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인데 체포에 특화된 광수단 형사들과 특별수사본부 인력 등을 합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400명가량으로 알려진 경호처의 2배가 넘어가는데 경호처 인력을 1명씩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작전 장기화에 대한 걱정도 있는 만큼 경호처 윗선을 먼저 체포하는 방안도 고려할 전망입니다. 사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제외하고서라도 경호처 차장 등 남아있는 수뇌부부터 무력화하면 저항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혈 사태까진 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경찰은 최적의 시간과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2주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차 때보다 길어졌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다시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주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영장의 7일보다 길어진 건데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소환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과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호처의 반발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래도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또 조금 더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줌으로써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집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말엔 차가 많이 없지만 집회 인원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야간 집행 카드 역시 살아있지만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2차 집행까지 막아설 경우 강경 대응 방안까지 검토하느라 집행 시기는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시도가 되려 내란이라며 불법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경찰 지휘권자들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상사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금 변호사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를 동원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를 투입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경찰 출신 의원 등 몇몇 인사가 경찰과 내통하고 있고 총을 맞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유혈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죄 성립 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매튜 슐렙 미국 보수주의 연합 공동의장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슐렙 의장은 계엄과 탄핵 등 한국의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매튜 슐렙은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에서 국장을 지낸 머르시디스 슐렙의 남편으로 함께 미국 보수주의 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발의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최고의 국정안정 방안이라며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내란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사실상 지금 온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 거부권이 없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택하고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 사유서에서 거론했던 문제를 모두 해소한 만큼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수장을 없애줬는데 또 계속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대문을 자꾸 옮기고 하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고리로 김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공세에도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 폭로로 윤 대통령 부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상병 사건과 명태균 의혹, 비상계엄 사태는 결국 한 몸이라며 최소 3개의 특검을 가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체 수정안 발의를 공언하는 것도 내심 내란 특검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협의 없이 밀어붙였다가 거부권이 반복되면 오히려 통과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포장만 바꾼 거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대신 자체 특검 법안 준비에 착수했는데 실제로 자체안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이후에 야당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러설 만큼 물러섰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새로운 내란 특검 법안을 여러 반대 사유를 들며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제3자 추천 방식 그리고 수사 기간과 규모 축소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을 뿐 면면을 보면 위헌, 졸속투성이라는 겁니다. 보수 계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특히 문제 삼았는데 새로 추가된 외환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안보와 직결되는 대북 심리전이나 혹시 모를 도발에 대비한 방어 태세 훈련까지 외환이라고 규정짓는 건 그 자체로 문제란 주장입니다. 외환죄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빠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의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집권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폐기 하루 만에 새 법안을 들이미는 게 맞느냐는 날선 반응이 법안 처리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 이거 국민들한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체 특검안은 내놓지도 않으면서 야당 안에 무작정 반대만 하느냐는 여론과 당내에서도 나오는 수정특검 요구는 고민되는 측면입니다. 당 지도부가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법률자문위에서 이 가칭 계엄 특검법 초안을 만들면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굳이 특검이 필요하냐는 당내 여론이 여전히 적잖은 만큼 실제 발의로 이어질진 미지수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 능력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전원재판부가 변론 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이 어제 법무법인 선정에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하는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대리인단 규모는 모두 8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예정된 첫 정식 변론에 참석할지 여부 등을 헌재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시민 안전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방청권을 현장에서 배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 선고와 변론 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윤 대통령 사건에 한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비역임에도 다른 현역 장성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포함해 지난해 11월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계엄 선포 시 선관위 청사 신속 점거, 부정선거 관련자 체포 등 별동대인 제2수사단의 자세한 임무가 전달됐는데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처리할 거라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문 사령관 등은 노 전 사령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선관위 직원 포박과 벙커 이송, 선관위원 위협 등을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이처럼 군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김 전 장관 공관을 20차례 넘게 방문했고 계엄 직전 4일간은 매일 공관을 찾았다는 겁니다. 위병소 검문을 피하려 장관 비서관이 모는 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절차에 따라 자문했을 뿐이라며 비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렇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은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이어 구속까지 시키며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 등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상당수 증거를 확보했는데 앞서 구속된 핵심 인물들에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재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여전히 집행 계획을 고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논란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향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점을 앞둔 내란 수사가 언제 어떻게 매듭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 준비한 원고가 있긴 한데 먼저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그러니까 12월 14일이었죠. 그날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 방문을 했다. 그 측근이 누구냐면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에서 국장을 지낸 사람의 남편이라고 알려졌고, 그리고 미국 보수주의 연합을 이끌고 있다. 공동의장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그날 당일 탄핵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고 하고요. 의미를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가결 직전인지 직후인지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미국 직후라고 합니다. 예, 직후라고 해도 어쨌든 윤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봐야 되니까 그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예.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끝에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미리 한국이란 중요한 동맹국의 원수로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헌법재판소 통해서 이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뭐 안 만난다거나 뭐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결과 자체가 어떻게 될지 예. 모르니까 예.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취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니까 예. 주요 동맹국 한국의 대통령을 어쨌든 먼저 만나서 예. 뭔가 앞으로 트럼프 2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협의할 사항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비상계엄 자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때 미국 행정부하고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정부도 아니고 그 차기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방문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직후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몽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비상계엄도 미국과의 뭐 소통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럼 탄핵 소추도 사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일부가 찬성하면서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직접 듣고 그런 것들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방문한 게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다른 트럼프 측근이 홍준표 시장도 만났다고 그러고요. 여권 인사들을 만나고 갔다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뉴스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박정준 대통령 경호처장이요.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해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 조사 중에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당시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론이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이론이 드릴게요. 있나요? 자, 이제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박정준 전 경호처장이 될 것 같고요. 이 경찰 출석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예상 밖이 아니었나 싶은데, 경찰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두 차례 거부 끝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찰이 예상을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은 이 경찰과 경호처 간의 이 물리적인 대립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약간은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방편으로 갑자기 출석을 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고, 그것보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경호처장이 소환될지 모르는 상황, 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경찰이 경호처 상대로 어떻게 이 영장 집행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것을 좀 흐트러뜨리는 효과도 있었을 걸로 봐요. 결과적으로는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 집행이요? 뭐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소환 안 했으면은 예. 저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면은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경호처장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예. 아마 경찰은 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장 집행을 관철하고자 하는 전략을 짰을 텐데 예. 저렇게 경호처장이 소환에 응해서 경찰에 오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경호처의 상황이 좀 어떻게 변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더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세웠던 전략을 다시 예.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그래서 저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소환에 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경찰의 계획이 알려지기로는 그러니까 이 경호처의 지도부를 하나씩 체포를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 또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도부 공백이 생긴 거는 결과적으로는 맞고 이게 경찰이 계획한 부분이랑 아니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공백이 생긴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일단 경호처장이 공백이 생긴 건 맞죠. 근데 예. 경호처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예. 박종준 전 처장이 이 출석을 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소환자사 세 차례 불응하게 될 경우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야 이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관저에 숨을 수 있지만 경호처장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호처가 지금 경호법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막고 있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고 있는 건데 예.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막을 명분은 없거든요. 경호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명분도 없고 본인은 숨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그냥 직접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에 뭔가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 좀 이견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 이 집행을 막았을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많이 변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하고 있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라든지 서부지법이 발행한 거를 또 거부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의 그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것들은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도 표명하면서 예. 그런 명분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이 경호처장으로서 그걸 맡게 될 경우 본인의 법적 처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라는 신분이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하고 사전에 논의가 됐을까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도 나오는 거로 봐서는 예. 윤 대통령 쪽에서도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는 거 여부와 예. 그리고 이 사표 제출한 예. 것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예, 이제 이렇게 예. 된 걸로 봐서 이분의 오늘 발언 내용을 좀 세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충분하게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도 물리적인 충돌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영장 집행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이 경찰에 출석하는 것과 사표를 내는 것 두 가지의 효과가 예. 그러한 영장 집행이 안 되도록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뭐 임의 수사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물꼬를 트는 그런 아마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경찰에 출석을 안 했을 경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고 예. 경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과 본인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면서 직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뭐 법적 처벌이나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겠지만 네. 대통령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런 식의 체포영장 집행만은 막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오늘 출석을 했는데 경찰들도 허겁지겁 이제 굉장히 바빠졌었다. 그래서 예상을 못했었다라는 그런 그 전언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어쨌든 경찰이 예상을 못했다면은 경찰 계획에 좀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럼 어떨까요? 2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시점이나 방법에 차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나왔다고 해서 네. 경호처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박종준 전 차장이 아무래도 그 경호처 안에서 실세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 그리고 아니면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이 사실상의 이 경호처의 실세다. 왜냐하면은 예. 이 박종준 전 차장과의 차이가 뭐냐면 이 두 분은 그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경호처에서만 30년 동안 일한 이른바 늘공이라고 예. 하는 계속해서 경호처 공무원으로서 일한 예. 사람인데
이 박종준 전 차장은 작년 9월에 임명된 경찰 출신으로서 작년에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네. 사실상의 이 정무직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로열티가 그 안에는 이광호 본부장이나 아하. 김성훈 차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뭔가 이번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 있어서 박종준 전 차장이 아무래도 좀 더 온건파에 속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박종준 차장이 지금 나간 상황이 됐으면 오히려 강경파만 낳게 된 것이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호처의 이런 지금까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행태나 이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경찰이 이 박종준 전 차장이 나갔으니 전략을 달리한다 이렇게 선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 모습이죠. 그죠. 예, 저분이 차장 그 모습이고 96년부터 30년 동안 경호처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예. 실세로 알려진 지금 분입니다. 얼굴입니다. 예. 김성훈 차장. 그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고 이게 이제 3차 출석 요구고 그리고 이진하 본부장 역시 내일 오후 2시에 2차 출석 요구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내일 출석할까요? 이분들은? 아마도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전 차장하고도 좀 입장이 많이 달라 보이긴 해요. 말씀하셨다시피 박종준 전 차장은 온건파였고 나머지 분들은 경호처에서 쭉 계셨던 분들 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경찰과 어떠한 교섭이나 뭐 소통도 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라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다수의 이제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집결할 것이라는 또 관측들이 나오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근데 국회의원들한테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현행범일 경우에는 회기 중에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기 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현행범이면 무조건 체포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는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자체로 현행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경찰에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장애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이제 6일 날, 월요일 날은 한 40여 명 직접 이제 관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4명이 이제 그날 오셨는데 네. 그 이후에는 만약에 또 경찰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의원들이 갈 거다 그런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뭐 기사 나온 것도 있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번에 또 그럴 경우에는 안 나가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유는 뭘까요? 그날 월요일 아침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44명. 저희 당 의원 수 108명인데 그중에 탄핵 반대했던 의원은 85명이라고 보면 반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당 의원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면은 제도권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이 바깥에서 이 장외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것, 거기에다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집회와 어떤 연계가 있지 않냐는 오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그럼 반대하지 않는 거냐, 이러한 또 오해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 나가셨던 분들 또한 그분들조차도 이번에는 안 나가겠다고는 의사표시하신 분이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일까요?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44명이 나갔을 때도 당 지도부에서도 이건 개별 의원들의 활동 행동일 뿐이다라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의원들조차도 우리는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막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을 주장하러 온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몸으로 막으러 온 건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차 집행이 또 이루어질 때 현장에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을 뭐 난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이 있어도 사실상 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뭔가 물리적으로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거기 와서도 이 체포영장은 잘못된 것이다, 부당하다라는 주장 정도를 하러 나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 충분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방송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충분히 더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 현장에 가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물리적으로 뭐 의원들끼리 스크럼을 짠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런 역할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닌데라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지금 이전에는 우리 더 많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쪽 인사도 전 들어 60명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실상 나가는 분은 적을 것이고 나가도 제대로 뭐 물리적인 역할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기 나간 지금 이제 저 화면으로 잡힌 44분들이 공통적으로 보통 이제 영남권하고 그렇죠. 강원권, 주로 이제 여당에서 이제 유리한 이제 그런 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으면 저렇게 화면 잡히는 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에 좀 어필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지역 아니면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도 이제 재선을 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아무래도 뭐 전통적 지지층이 강한 곳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데 가서 얼굴 도장 찍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2차 집행 때 나간다 하더라도 저 정도로 얼굴 도장 찍는 역할 이상의 뭔가 물리적 행동은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나서진 않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다시 발의를 했죠. 내란 특검법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지금 속도전에 나섰고요. 여당은 일단 자체안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제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부 여당의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폭 수정을 했으니까 반대할 명분은 이제 없다. 그런 그렇죠. 입장이죠. 계속해서 사실 이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가 가장 독소 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제3자 추천으로 완벽하게 바꿨고요. 그리고 규모도 축소했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도 독소 조항으로 지적을 해왔었는데 뭐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제약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 입장에선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뭔가 독소 조항으로 지적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해왔던 거 다 들어줬다. 외환 유치죄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또 반대하느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 정도 들어줬으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수정안을 갖고 와라. 다른 안을 갖고 와라고 이제 주장할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스갈이라고 했습니다. 뭐 별로 바뀐 게 없다. 이제 이런 의미를 보이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위헌적 사유로 들었던 그 추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도대체 무슨 전략으로 수정안을 냈는지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외환죄 추가예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저만의 의석수를 가지고 특검법 하나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 재의결에서 계속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 통과를 우선시해서 도저히 저희 당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수정안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저희하고 협상에 임한다, 이런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몇 개 이렇게 빼주는 척하다가 외환죄를 넣고 수사 범위도 뭐 예를 들어 선전-선동 같은 거 이거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막 넣어놓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독소 조항 다 빼놓고 또 다른 독소 조항 하나를 딱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저희를 설득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몇 명만 넘어오게 하는 딱 그 선을 보기 위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넣고 이런 계산을 한 거냐. 그런 계산을 했다면은 박찬대 원내 지도부의 계산 실력은 대단히 형편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요소가 많이 삭제됐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죠.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했더니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게 법무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로 넘어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석들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론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요. 네. 정확한 거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연결지어서 판단할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그 위헌적 요소 뺐다고 다 뺐다고 볼 수 없어요. 어차피 특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성, 보충성, 그리고 구체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위헌성을 완전히 조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것들의 어떤 기반, 예를 들어 외환죄 같은 경우,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게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를 한다는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통모를 했냐 이렇게 뭘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뭐 공격을 유발한다 뭐 그런 기사도 지금 한번 나오기도 우리 했었고요.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괴뢰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조차 정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박찬대 원내 지도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 수정안에 갑자기 외환죄를 넣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발의했을 때는 이런 외환유치죄의 혐의가 지금만큼 짙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재해결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그런 혐의가 더 짙어졌다고 지금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탈표 6표 이상의 이탈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어느 정도 여론 수렴을 했는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타진을 했는가, 지도부와는 타진이 안 되더라도 이탈, 왜냐하면 그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이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타진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다시 그 의원들조차 반대를 해서 통과가 못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지도부에게 책임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의석을 갖고 오히려 양보할 거 다 양보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 잊을 거 다 내줘도 된다. 그 국민의힘이 하라는 거 다 받아줘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고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이 표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수정을 뒤늦게라도 재발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략 수정을 하는 것도 과감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이제 이야기했죠. 다 빼놓고 여당이 바라는 거, 여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거, 정부가 요구했던 거 다 빼고 왜 외환죄를 넣어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다시 만드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의할 때는 지금만큼 이 외환유치죄와 관련된 혐의가 짙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외환유치죄 관련된 것들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군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하나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발의했을 때보다 지금이 외환유치죄 혐의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훨씬 더 짙어진 것 같은데라는 판단에서 한 거지만 이것이 전략적인 표 계산에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뺄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지금 자체안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수정안을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전, 선동, 뭐 민주당 안에 의하면 어떤 뭐 댓글 하나 가지고도 수사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너무나 구체성이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없애는 것. 특히 외환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군이나 정보당국 압수수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안보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겠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빠지고 수정안이 이루어져서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수정안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내라고 지금 이번 주 안으로 내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 시기도 맞아야 될 것 같고 내용도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속도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빠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지만 그게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지금 표 계산을 확실하게 해놨는가? 그 이탈, 그 탄핵 소추안에 탄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분히 의견 타진이 되었는가? 이 정도 아니면 찬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을 충분히 확보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됐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정말 그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외환 유치제는 우리는 찬성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보내오면은 그에 대해서 속도전만 추구하기에는 왜냐하면 결국 빠르지만 결국 이뤄내야 되는 게 달성해야 되는 게 가장 또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 계산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타진이 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 일단 민주당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사위의 전체 회의를 통과시키고 화요일 날 뭐 본회의 올리겠다는 뭐 그런 계획인데 시간이 너무 없긴 합니다. 합의를 하기에는. 자, 여론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당 지지도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4% 나왔고요. 민주당이 36%, 이게 2%포인트 차로 줄었는데 저 가는 막대가 3주 전 막대인데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올라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2%포인트 내려가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이례적인 숫자 변화죠. 3주 전에 저희 당의 지지율이 이 조사 결과만 따르면 딱 절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여론이 정말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거냐? 어느 정도는 큰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또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뭐 어느 쪽이 결집을 했느냐, 응답을 누가 많이 했느냐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 3주 동안에 뭘 잘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뭐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탄핵 정국 비상계엄령 정국 한 달 넘게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에 국정 안정보다는 조급함, 그리고 과격함, 무책임함 이것으로 지난 한 달여를 보냈다. 줄탄핵을 시도하고 또 내란죄 관련해서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밀어붙였고 결정적으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빼는 그 부분 이런 실책들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의 어떤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책들을 많이 저지른 결과다. 이 정도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이 올라갔다는 해석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32 이렇게 탄핵 찬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걸 또 그냥 단순히 지금 당에서는 이게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다음 주나 앞으로 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좀 신중히 봐야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보수가 결집한 것만으로 볼 수 있겠느냐.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 대한 질책도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뭐 탄핵 소추안 발의나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일단 국민들은 지켜본 겁니다. 이거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너네들 그렇게 그래 뭐 줄탄핵이든 뭐든 해서 그래서 탄핵을 제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 라고 봤는데 지금 3주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뭔가 이 탄핵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시는 거고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는데 그거 못한 거 아니야? 제대로 지금 이행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책을 해주신 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정도가 왔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속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왔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뭐 내란죄 특검법이 됐든 뭐든 국민들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 뭐 전략적 인내도 좀 하면서 시간도 너무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해주지 않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과제로 남아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보죠.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있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인데 이번에 32%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긴 하나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5%포인트가 빠졌고요. 여전히 이거를
어쨌든 수치는 하락하고 있고 어떤 30%대에서 답보 상태에 있고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보십니까? 설문에 대해서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수치 또는 절대적인 수치 또는 수치 변화와 달리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고도 아주 위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에 조기 대선이 있든 정상적인 대선이 있든 무조건 대선 출마하리라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확신하는 상태에서 나온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3주 사이에 5%가 빠졌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5%가 빠졌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민주당이 정말 어떤 정당이고 민주당이 어떠한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냐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많이 줄었죠. 이 얘기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가 뭐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왜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줄탄핵을 시도하고 거친 표현을 쓰면서 물리적인 압박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주장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전을 주장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대로 또 판단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민주당에서 줬다. 이재명 대표 앞에는 절대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 부의장님.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또 하락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탄핵 전국 속에서 민주당이 뭔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속도전을 내야 되고 강경하게 좀 밀어붙여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같이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탄핵 전국을 어떻게든 이걸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가 속도전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성과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역할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만 좀 떨어진 지지율들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냥 의원 배치 떼고 윤석열 결혼하시는 게 좋다. 의원님 본인 재판이나 좀 빨리 받으세요. 마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마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거예요. 다음은 서울 동작을 출신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무법과 불법과 위법과 그리고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듀 프로세스,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완성이 그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나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조금 들어주십시오. 마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마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마루는 민주당이 가져온 거예요. 저 질문하시니까 질문을 듣고 질문 답변을 잘 들읍시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질문도 잘 들으시고 또 답변도 잘 들으시고 다음 질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경청하십시다. 의원배 집행부 성렬 변호인 하시는 게 좋다. 의원님 본인 재판이나 좀 빨리 받으세요. 자, 저 의원님들 이렇게 질문자가 있는데 질문하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시간만 갑니다. 네? 아니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들어갔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갔어요. 자, 저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 들읍시다. 요새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조급 네, 이번 주에 최강 한파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폭포수도 흐름을 멈춘 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부터 찬바람이 약해지고 기온도 크게 올라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났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세차게 쏟아져 내려오던 도심 인공 폭포수가 거대한 얼음 동산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빙벽이 만들어지고 커다란 고드름도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번 주 북쪽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지속해 남하하자 강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흐름을 멈춘 겁니다. 특히 서울은 이틀째 최강 한파가 이어졌는데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최저를 기록했고 체감온도도 이틀 연속 영하 18도 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의 기세는 낮부터 크게 누그러졌습니다. 오늘은 해도 따뜻하고 좀 바람도 덜 추운 것 같아서 언니랑 커피 한잔하러 나왔어요. 실제로 낮부터 서울 기온과 체감온도가 크게 올랐는데 전문가들은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9일 아침과 낮 그리고 10일 아침까지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가 약화되고 있고 일사의 영향을 받으며 10일 낮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전일보다 약 10도가량 높은 수준으로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한 뒤 휴일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서해안에서는 해상과 대기의 기온차로 인해 주말 사이 눈구름이 조금 더 만들어지겠고 다음 주에는 중후반 또 한 차례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강추위와 서해안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계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온 예보들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원인은 대기 상부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의 루트가 열린다. 기상청은 다음 주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 절기 대안을 앞두고 또 한 번 기온과 날씨 변화가 커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에서는 수도관 동파가 속출했고요. 강원도에서는 좀처럼 얼지 않는 이 병소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눈발까지 날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파 속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 계량기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는데 서울 지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날씨가 영하권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 내부에 있는 그 물들이 얼어요. 이렇게 얼면 그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 겉에 있는 그 유리를 깨고 나오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한 주류 도매업체에선 강추위에 납품하려던 소주가 얼어붙었습니다. 상자 안에 담긴 병소주 대부분이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추위에 얼음으로 변한 겁니다. 소주가 얼었네 이거. 외출에 나선 시민들도 털모자에 장갑, 목도리로 중무장했지만 옷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올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옷을 껴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완전 부장을 하고 왔는데도 굉장히 춥습니다. 강추위에 하천변도 꽁꽁 얼었습니다.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에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청권 내륙 일부 지역에선 한파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충북 제천과 괴산, 보은 속리산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폭설이 내렸던 전남 지역에선 제설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차 위에 한가득 쌓인 눈을 연신 털어내고 골목길도 빗자루로 길을 만듭니다. 보행자들 좀 걸어 다니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좀 제설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내렸던 눈이 얼거나 도로 살얼음, 동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폭설과 강풍에 마비됐던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눈이 잘 내리지 않는 해안 지역은 폭설에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가 승객을 태우고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무더기 결항했던 제주공항을 이른 아침부터 항공기들이 부지런히 오가합니다. 강풍과 급변풍특보가 해제되는 등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곳 제주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궂은 날씨로 인한 결항으로 제주에 발묶인 만여 명을 수송하기 위해 특별기를 포함해 40여 편이 증편됐습니다. 그래도 대기자가 많다 보니 항공권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공항에 나왔지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침 일찍 여기 와보니까 또 지금 11시 20분까지 대기를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대기를 지금 예약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순을 맞아 가족여행 왔다가 결항으로 하루를 더 보낸 할머니는 어렵게 표를 구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유 막 짜릿하고요. 아주 그냥 그 구하는데 같이 모든 식구가 같이 봤거든요. 6식구가 그냥 그거 구입하고 나서 통쾌했어요. 제주 해안 지역은 잘 내리지 않는 눈이 쌓이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길에 교통사고가 30여 건 발생했고 소방당국에는 낙상사고와 차량 고립 등 2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로 최장 9일 동안의 긴 연휴가 가능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에 시민들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좋았어요. 주말이랑 연결돼가지고 더 추가돼서 휴가가. 설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엿새로 늘고 31일 하루 연차를 쓰면 길게는 9일까지 쉴 수 있게 되면서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의 예약 현황을 살펴보니 연휴 첫날인 25일에 출발하는 예약이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장거리 여행 예약도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의 경우 이번 설 연휴 기간 유럽 여행 예약이 전체의 10%로 지난해 전체 평균 7%를 뛰어넘었습니다.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기감이 닥쳤던 여행업계는 설 특수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시즌 같은 경우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당시 예약률이 한 30%가량이 급증했었습니다. 이제 미주, 또 유럽, 또 이제 그 아프리카, 이집트, 이런 좀 장거리 지역을 지금 좀 주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시공휴일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되는데 연휴를 얼마 남기지 않고 논의가 이뤄져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려니 표도 조금 없는 것 같고 이제 가족 계획을 조금 휴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촉박한 것 같습니다. 또 정작 국내 자영업자에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해외 소비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또 국내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위축되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긴 연휴로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보고 계신 화면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하루 전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임시 공휴일 27일보다는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인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명절 이후에 휴일을 늘려주는 게 소비 촉진, 내수 진작의 측면에서 더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또 2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아무래도 명절 이전이기 때문에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1일은 결제나 마감 업무가 집중되는 말일이기 때문에 한참을 쉬고 돌아온 노동자들의 노동 부담이 이 하루에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명절 전 휴일은 말만 휴일이다. 31일은 무조건 야근이 예상된다며 정 구청장 의견에 찬성하는가 하면 27일, 31일 그냥 둘 다 쉬자. 자영업자에겐 빨간 날은 한숨만 나온다라는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계엄 탄핵 정국과 더불어 항공기 참사 등의 사고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정부 여당이 꺼내든 임시 공휴일 카드. 앞서 당정 협의를 통해 임시 공휴일은 사실상 27일로 정해진 듯 하지만 27일과 31일 두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날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사직한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련 특혜를 제공하고 또 군 입영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료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성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던 전공의 처단 계엄 포고령부터 사과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막는 걸림돌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지난해 7월 사직서가 수리됐어도 오는 3월 같은 수련병원에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한 전공의는 입영 대상자가 되는데 병원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최대 7,500명이 한꺼번에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정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교육 여건, 그다음에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련 특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도 적용했지만 의료계가 호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의 효과 또한 불투명합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복귀하지 않는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이 특례 아니었느냐고 꼬집으며 전공의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엔 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도 의대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도 정원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기존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겁니다. 최 대행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대화에 참여한다면 의사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또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65세인 법적 노인 기준을 올리기 위해서 사회적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인 연령은 연금이나 또 정년 제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상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현재 법적 노인 기준 나이는 65세.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뀐 만큼 연령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액티브 시니어 등장으로 노인 시장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노인회가 먼저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의 명의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것은 정년이나 연금 개시 연령 등 여러 고용복지제도와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나 기업 등의 우려와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면서도 뭔가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늦게 지급하려고 하는 약간 정부의 그게 또 있지 않나. 따라서 정부는 노인 연령 상한 움직임에 맞춰 연금 개혁을 올 상반기까지 완수하고 호봉제 개편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2050년엔 40%까지 비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가 갑자기 출입을 막았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 춘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입구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출입을 막겠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784세대가 들어가는 민간 임대 아파트. 최근 자치단체 준공 승인에 이어 주민 입주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각 세대 열쇠를 가져간 뒤 입주를 막았습니다.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30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게 시공사 측의 주장.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입주 예정자들이 모였습니다. 유치권 행사로 당장 은행 대출이 막힌 입주민은 난감합니다. 대출 받으려고 오늘 일을 아예 하루 빼고 왔는데 지금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기존 집을 비워주고 입주하기 위해 이삿짐까지 싸놓은 주민들은 더 난처합니다. 집을 비워주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거를 몇 달 전부터 다 세팅을 해놓고 가잖아요. 근데 전날에 이제 입주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주민들은 시공사가 주민들을 볼모로 유치권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담당자까지 나왔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이런 행태를 만들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도 안 돼요. 시공사 상공가가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으니까 올라가서 빨리 확인하세요. 시공사 측은 재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처음 계약과 달리 공사비가 300억 원이나 올라 계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시행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비는 못 받는데 그냥 계속 입주시키고 시행사에서는 돈을 유용하게 다른 데 쓰게 냅둬야 됩니까? 저희는 회사는 그냥 불이익을 받고 공사비 지급도 못 받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직 입주하지 못한 주민이 600세대 이상. 공사 대금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등을 벌이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200억 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23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 사고가 났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내주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실행한 담당자와 지점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산불이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졌고 피해액은 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LA 시내까지 번진 산불이 수많은 건물을 잇따라 집어삼켰습니다. 급히 피신한 주민들은 살면서 본 최악의 화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ve seen such tragedy. I've seen people scared, people in wheelchairs, mothers and fathers trying to find their kids. 어머니가 구입한 집에서 자녀까지 키운 이 주민은 잿더미만 남은 집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Here we are looking for things that my mom asked me to come look for, but I haven't found anything yet.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50배 가까이 불에 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 만여 채가 소실됐고 18만여 명이 대피했으며 피해액은 지금까지만도 500억 달러, 우리 돈 73조 원에 이를 거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페리스 힐튼 등 여러 유명인사의 집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화 작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순방 계획까지 취소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So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ill cover 100% of the cost for 180 days. This is going to pay for things like debris and hazard material removal, temporary shelters, first responders' salaries, and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이런 와중에 혼란을 틈탄 약탈과 방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은 약탈 용의자들을 체포했다면서 위기를 틈탄 범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가 잿가루로 오염되면서 물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인데 눈이 그친 뒤에도 여파가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마을에 눈이 거세게 몰아치고 집들은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마당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현관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제설차가 미처 도달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직접 얼어붙은 눈을 부숴가며 길을 트고 있습니다. 연일 폭설이 이어지면서 적설량이 2m에 육박하는 곳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이 자택 근처에서 눈에 파묻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니가타현에서는 대형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100대가 정체되는 등 도로 곳곳에서 눈길 미끄럼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신칸센 일부 노선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면서 목적지까지 5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아오모리현,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물품 운송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고립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서둘러 비상식량 구매에 나섰습니다. 雪が多くなって出れなくなると困るのでちょっと買いだめに来ました. 주말까지 수도권 일부를 포함해 많은 곳은 60cm까지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폭설과 눈보라로 인한 교통차질, 정전 같은 각종 폭설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에 맞춰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습니다.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 경호처의 대응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을 바칠 거라고 밝힌 지 닷새 만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출석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겁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는데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경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기관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 차장은 야권에서 김용현 라인으로 불리며 지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강경 대응 기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내부에서는 지휘부 공백에 대해 고민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경찰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아온 박 처장이 물러나고 김성훈 차장과 기타 본부장들도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차 집행 때와 달리 군과 경찰 경비단 지원마저 차단될 경우 경호처만으로 막아서야 하는 만큼 저지선 균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대통령 측의 대응 기조가 체포는 막자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탄핵안 통과 뒤 누구보다 가까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경호처장은 경찰 조사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돌려 말한 걸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격 추락 우려를 언급하는 여권의 주장과 함께 체포를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경찰과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로 불상사가 생기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저지까지 모두 국격을 해치는 일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에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또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또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나흘째, 공수처와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오늘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 책임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을 넘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차 영장은 2주가량의 충분한 유효기간을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에서부터 다음 주 초 사이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국방부 입장을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 지휘에 따라 관저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일 김선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결정권자로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관저 인근에서는 영하권의 날씨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주말에도 양측은 밤샘 농성을 벌일 예정인데요.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겨울 최강 한파 속에서도 대통령 관저 앞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두툼한 외투와 목도리를 두른 채 찬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칩니다.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조속히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란 혐의자인 윤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라! 강추위가 이어지는 주말에도 관저 앞 집회는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행진해 한남동에 모여 밤샘 농성을 벌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광화문과 한남동에서 동시 집회를 연 뒤 관저 앞에서 밤을 새울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추운 날씨에도 탄핵 찬반 집회 열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이에 대해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수갑을 채우면 국격이 훼손될 거라고 재차 강조했는데 이에 야당은 가마에 태워서 데리고 나올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나 경찰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보다 체포 여부에만 사활을 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건 국격을 훼손하는 거라며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돼도 거기에 응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한 발짝이 양보하는 거니까 우리 공수처나 이런 데도 특히 야당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고. 경찰과 경호처,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충돌해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끔찍할 거라면서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흠결 있는 영장으로 체포하면 집행 이후 극단적 진영 대결과 국론 분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정확하게 집행되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계속 두는 게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관저에 숨어서 한 달 동안 국민과 싸워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최하로 계속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격을 언급한 권영세 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을 그럼 가마에 태워서 관저에서 데리고 나오란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태양은 졌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제각각 자기 주장만을 펼치며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는 데에 공감되는 모인 만큼 조속한 특검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야당이 이른바 백골단 기자회견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당내에선 극우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일각의 행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제명 촉구안을 공동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이 백골단이란 산하조직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단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의 명칭이자 독재 정권 사복 체포제의 별칭인 백골단을 어떻게 감히 국회에 끌어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끝까지 남 탓, 좌파 탓을 한 김 의원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라 제명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골단 사태를 민주당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가짜 뉴스를 SNS에 공유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김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당 차원의 징계 절차는 밟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골단 논란과 함께 강성 지지층에 집중하는 듯한 일부 의원들의 행보에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일 한남동 관저를 찾는 윤상현 의원이 최근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90도로 인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 정말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 그 현장을 보면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행보라며 당 방침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이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엄 동조 세력이란 야당의 비판에선 벗어나야 하지만 최근 당 지지율 상승에 기반이 된 강성 지지층과 결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긴박하게 돌아가던 한국의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열 하루 만이었습니다.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안 가결 1시간 뒤 담화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을 만난 것은 담화문 발표 직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사는 매튜 슐랩 미국 보수주의 연합 공동의장으로 두 사람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계엄과 탄핵 등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던 한국의 정치 현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매튜 슐랩은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에서 국장을 지낸 머르시디스 슐랩의 남편으로 함께 미국 보수주의 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또 어떻게 해서 면담이 이뤄지게 됐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소환 조사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박종준 경호처장 오늘 오전 10시에 경찰을 출석해서 13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살피명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대통령이 출석을 직접 만류한 게 맞을까요? 그럼에도 출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유혈 사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들은 왜 있는 건가요? 혹시 지난 집회식 때 그 저지선 소식이 천황님 발상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경호처가 700명 투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직접 지시하신 최상목 대행이랑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제시 제안이 뭔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만 좀 더 해주시죠. 네, 현장 음질 및 화면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네, 탄핵안 통과 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경호처장. 오늘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CES는 이색 미래 기술이 빛났습니다. 싱거운 저염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숟가락, 또 바늘 없는 주사기 같은 기술인데요. 최하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전 세계 스타트업이 모인 유레카관입니다. 여기 신기한 거울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제가 직접 거울 앞에 서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요, 마치 백설공주의 마법 거울처럼 제가 간밤에 잘 잤는지, 그리고 저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거울이 직접 말을 해줍니다. 이 숟가락은 일본 맥주 회사가 만든 소금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에 미세 전류를 흘려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저염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지팡이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해 촉각과 소리로 알려주고 마이크가 달려 있어 음성으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I will find a cafe. I will find a restaurant to have a lunch. Grand Lex Cafe is close to us and even I can start navigation to go there. 인공지능이 거칠애가 아닌 진정하게 활용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안 아픈 주사는 없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이 상상을 현실화한 반가운 주사기도 나왔습니다.
바늘 대신 레이저를 이용해 가늘고 빠르게 액체를 뿜는 방식으로 따끔함 없이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반가운 한국어가 참 많이 들린다는 건데요. CS에 참가한 스타트업 1,30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한국 기업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들부터 눈빛도 되게 이글이글 열정이 넘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새로 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새내기 입장에서 저런 분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들을 저도 같이 배우고, 코트라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까지 각자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인 앞에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7년인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전 씨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늘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 판사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을 인식했고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면서 마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현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을 짓고 원래 소각장과 새 소각장을 함께 가동하면서 다른 지역 소각장들도 현대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은 소각장 두 곳이 함께 가동되는데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주민 동의 없이 시가 밀어붙이고 법령상 절차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달 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2015년부터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오세훈 시장 들어 뒤늦게 소각장 건립이 추진됐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신규 소각장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서울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프로야구 FA 시장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계약 타이밍과 감독의 전술 등에 선수들의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화는 FA 시장이 열린 이틀째인 지난 12월 7일 KT 심우준을 옵션 포함 4년 50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팀 내 FA인 하주석과는 두 달이 더 지나서 1년 1억 1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두 선수는 유격수로 같은 포지션에 눈에 보이는 통산 성적과 지난해 성적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타력은 하주석이 한 수 위, 도루 능력은 심우준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몸값이 10배 넘게 차이난 이유는 타이밍과 감독의 전술, 그리고 워크 에식, 즉 직업윤리였습니다. 심우준은 지난해 군에서 돌아와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하주석은 초반 활약을 이어가지 못하고 수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며 주전 자리를 내줬습니다. 2019년 무릎 부상, 2022년 음주 이력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본기와 수비를 중요시하는 김경무 감독의 철학과 팀 도루 9위, 성공률 꼴찌의 약점도 두 선수의 명함을 가른 배경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로 오게 된 이유는 정말 진심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예. 역시 통산 성적에서 하주석과 별 차이가 없었던 삼성의 류지혁은 가을 야구에서 활약과 꾸준함 덕분에 4년 26억이라는 대박을 터뜨렸고 정규 시즌에도 잘 던졌지만 한국 시리즈 5경기 5이닝 1피안타 활약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장현식은 LG에서 4년 동안 52억을 보장받았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 전날 법원이 제동을 건 데 이어서 오늘은 선거 운영위원들이 총사퇴하면서 오는 23일로 미뤄진 선거도 취소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입도 얼어버린 최강 한파 속에 신문선 후보자는 축구회관 앞에서 대체 무슨 근거로 23일에 선거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 결정의 모든 기준은 오직 정몽규 구학이라면서 법원이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성을 인정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선거를 맡기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위원들부터 다시 구성하라는 겁니다. 정몽규 후보가 장악한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허정무 후보도 지금의 운영위는 못 믿는다면서 제3자인 중앙선관위 위탁을 요구했습니다. 야권 후보 2명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이 상태로는 못한다 강경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4시간 남짓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결국 심사숙고 끝에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운영위는 악의적 비방만 이어져 깊은 유감이라면서 정상적으로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영위가 그야말로 공중분해된 건데 축구협회는 직후 23일 선거는 취소됐다. 운영위원회 재구성을 포함해 회장 선거 관련 사항을 다음 주에 알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선거인단 추첨과 확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20일 이상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정몽규 집행부의 임기가 오는 21일로 끝나는 만큼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선거가 늦춰지면서 정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농구 선두 SK가 2위 현대모비스를 76대 70으로 물리치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SK의 오재현은 무릎 부상에서 3경기 만에 복귀해 17득점에 도움 5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김낙현이 3점포 6개를 포함해 24득점을 올리면서 DB를 84대 61로 물리쳤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은 스미스가 18득점, 이혜란이 17득점을 올리며 하나은행에 66대 46으로 승리하고 2위 우리은행을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허수봉과 레오, 신펑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의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우리카드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11연승을 달렸습니다. 레오는 2세트 10대 7에서 서브 에이스를 성공해 역대 통산 첫 서브 성공 450개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자부 정관장은 메가가 31득점으로 활약하면서 GS칼텍스에 3대 2로 승리하고 팀 최다인 9연승을 달렸습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경기가 다음 달 15일 포항대 대전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합니다. 같은 날 제주대 서울과 광주대 수원FC 경기도 치러집니다. 올 시즌 K리그1은 디펜딩 챔피언 울산부터 승격팀 안양까지 모두 12개 팀이 참가하며 정규 라운드는 팀당 33경기씩 모두 198경기가 진행됩니다. 프로축구 전북 골키퍼로 활약한 21살 김준홍이 미국 프로축구 DC 유나이티드로 이적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고 1년 계약 연장 옵션이 포함됐습니다. 2021년 전북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준홍은
5시즌 동안 통산 46경기를 뛰면서 20경기에서 한 점도 주지 않는 클린시트를 기록해 차세대 골키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파의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날이 무척 춥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대관령 영하 19도, 대전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밑돌며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한파가 누그러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1도, 대전 2도, 광주 3도, 부산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파 속에 충청이 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 서해안에는 오늘 밤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하게 내리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고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비는 내일 아침부터 잦아들겠지만 모레까지는 해기차로 인해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서해안과 제주도에 오락가락 눈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 예년의 겨울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